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세 유럽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그전 시간에 이제 유럽의 중심, 서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럽의 그 중심 내용 뭐였습니까? 봉건제라든가 또 교황 중심,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면은 황제 중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럽 세계가 점차 성장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떠한 그런 또 다른 정치적인 모습들이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요, 십자군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유럽의 도시의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유럽의 봉건제가 무너지는 모습도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뭔가 십자군 전쟁? 교회에서랑 어디랑 싸운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카톨릭이랑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슬람교랑 이렇게 피 터지게 한번 싸운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만 해주시고, 세기는 꼭 구분을 해주세요. 세기는. 자, 이랬을 때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역량을 좀 봐야겠지? 힘이 없는데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 자, 우선은 성장. 누구의 성장? 서유럽의 성장.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가? 바로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삼포제 혹은 이제 쟁기, 농기구의 발달이죠. 쟁기. 이런 걸 통해서 농업 생산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죠? 인구가 증가한다. 자,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살 땅이 부족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개간을 한다든가 개척을 한다든가 목을 정복해야지. 그랬을 때 어떻게? 자, 개간 혹은 개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복,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개척이랑 정복 과정만 좀 살펴볼게요. 개척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강쯤 해서 이제 그쪽 지방인데 엘베강이라고 있습니다. 더 가가지고 엘베강 동쪽을 이제 가가지고 개척을 해요. 여기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가는 그쪽인데 되게 추워. 농산물도 좀 잘 자라진 않고, 그러나 어떻게? 배고프니까 가야지.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정복 같은 경우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베리아 돼지고기 아세요? 이베리아에서 이제 도토리 먹여가지고 키운 돼지 되게 맛있는데 스페인 땅이에요. 근데 원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 지역이 정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재정복 운동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유럽 세계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이제 전개 과정,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파트로 전개. 자, 우선은 배경 사건이 있어. 무슨 사건? 바로 이제 11세기에 누구?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튀르크라고 하는 거는 돌궐 쪽에서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동쪽에서 이제 이 유목민족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디에? 바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을 해요. 비잔티움 제국을.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은 당황한 거지. 어떡하지? 쳐들어왔네? 누구한테? 바로 서유럽의 SOS를 쳐냅니다. 교황이 되겠죠. 서유럽의 서유럽 SOS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유럽의 대장이었던 누가? 교황이 이제 이 SOS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당시 교황,
아주 전 유럽에 엄청나게 이걸 홍보합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이야, 그냥 이거. 왜? 당시 이 셀주크 튀르크가 이제 장악하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니까 크리스트 교도들을 막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성지란 말이야. 성지. 성지라는 건 뭐예요? 성스러운 땅이라고. 그랬을 때 이 전쟁의 명분은 무엇이냐? 바로 명분이라고 쓸게요. 명분. 이 전쟁의 명분은 바로 성지를 탈환하는 거야. 성지를 되찾자. 탈환. 자, 여기서 막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무슨 공의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요즘에서는 이제 수능에서는 안 나오니까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 지금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왜? 성지를 탈환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한 지역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루살렘 쪽에서의 그 땅이 지금 빼앗겼다고. 누구한테? 이 야만인들한테, 이 사베지들한테. 그리고 우리의 친구는 아니죠, 사실. 근데 우리의 같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성스러운 목표가 이제 모두에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각자의 이득이 필요해. 자, 각자의 이득.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교황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서로마 짱이었는데, 서로마는 아니지. 서유럽의 짱이었는데, 이제는 이쪽 땅까지 내가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지. 유럽의 여러 왕들이든가 영주들 또한 지금 갖고 있는 땅보다 더 많은 영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무역을 하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역 개척로를, 그리고 하층민이었던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은 거지. 맨날 서유럽에 있어봤자 농사밖에 더 지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욕심이 뭉쳐져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거의 이제 가톨릭이 약간 그거야. 그 이제 이불킥하는 그런 사건이야. 아니 내가 왜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 자,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과정. 1차에는 성공합니다. 1차에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예루살렘을 탈환. 근데 이후에 이제 2차에서 바로 뺏기게 됩니다. 뺏겨요. 이게 왕국을 세우는데 100년이 채 못 가. 그러한 과정 중에서 2차, 3차, 4차, 5차, 8차까지 보내요. 근데 각자의 욕심에 따른 전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굴러가요. 3차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개의 거대한 국가가 참전을 합니다. 거의 서유럽에서 어벤져스야. 누구? 신성로마 제국, 프랑스, 영국. 그런데 어떻게 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태풍 만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막 흐지부지해. 프랑스는 어떻게? 영국이랑 티격태격 하다가 나 안 해. 나 갈 거야. 이래. 영국 혼자 싸워. 4차 같은 경우는 더 골 때립니다. 자, 이후에 라틴 제국을 건설하는데, 라틴 제국. 제국을 건설했네? 어떻게 이제 다시 되찾았나 보지? 어디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왜 얘네 동네에 지금 이게 있는 거지? 이게 당시 이제 이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야, 비잔티움에 더 돈이 많대. 어차피 니네 걔네랑 싸울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약해진 애들 치자. 돈 모으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얘네 지금 지원금 불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8차까지 돼서 실패.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요렇게까지.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러한 전개 과정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당시. 자, 세 번째. 요렇게 쓸게요. 결과. 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신앙심은 더 커지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하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고, 신의 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딴 짓거리나 벌이고 있고,
교회에 대한 권위가 엄청나게 추락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바로 르네상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영향. 또 뭐가 있느냐? 동서교역로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특히 이제 동서교역로는 바로 옆에다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배경, 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십자군 전쟁을 할 수 있는 서유럽의 배경이겠지, 성장이겠지.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특히 요거 교회의 이 권위의 추락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교황권의 추락이랑 매우 밀접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파트였던 어떠한 걸 살펴볼 거냐? 바로 여기다 쓸게요. 도시의 성장과 그리고 기존 유럽 세계의 근간이었던 어떤 것,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의 해체. 자, 뭐냐? 우선 도시의 성장부터 살펴볼게요. 도시의 성장. 자, 요거 좀 경계를 좀 그어야겠죠? 자, 도시의 성장. 어떠한 성장을 보였는가? 11세기가 되면서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뭘 이렇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봉건제가 이제 정착이 된 건 한 7세기에서 8세기야. 그런데 11세기면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인구도 증가해. 나름대로 사람들도 많이 이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가. 그리고 여길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플러스 아까 살펴봤던 요 동서교역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무역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요거 지도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게 있어.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자, 보면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북이탈리아 지방. 북이탈리아. 그리고 북독일. 그리고 요쪽 약간 네덜란드 지방이기도 하면서도 프랑스 땅도 좀 있고 약간 이런 쪽. 여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들, 뭐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라든가 나폴리라든가 뭐 이러한 지역, 또 이제 로마도 있겠죠. 이러한 지역이었고, 여기 같은 경우 북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함부르크 뭐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자 동맹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란드르. 또 이제 그 아래 이제 또 이제 쌍파뉴라고 있는데, 요건 좀 기억하지 마시고, 나머지 요렇게.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그쵸, 랑고바르드가 있는데, 요건 넘어가. 랑고바르드, 난 써놓기만 할게. 랑고바르드. 동맹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걸 내가 왜 그렸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배경.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교통의 여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 중이었는데,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 제가 이제 이 노란 색깔, 이 북이탈리아 지방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조금 우리나라랑도 상황이 되게 비슷하고, 자, 당시 이제 이 북이탈리아 지방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요쪽에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어요. 어디? 서유럽. 그리고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쪽. 요 이제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인도라든가 중국.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적인 교역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얘네가 입구일 거 아니야. 이 모습은 사실 어디랑도 가까워요? 우리나라랑도 비슷하지.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베리아 철도 연결하고 유럽이랑 해서 중국이랑 또 이제 북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역로 입구가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도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떼돈을 법니다. 진짜 떼돈 벌어요. 엄청. 그리고 이 경제력 기반으로 해서 뭘 일으키는 거야? 문예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거야. 다시금 온리 신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러한 찬미, 이런 걸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내용들, 특히 도시의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기존의 이제 장원체제에 대한 반대급부. 왜냐면은 기존의 장원체제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이에요. 지방분권이고 농업 중심이란 말이야. 근데 도시의 성장은 뭐냐면은 도시야. 지방분권이야? 아니야. 몰리고 있어. 중앙집권화하고 있단 말이야. 더불어서 농업이 아니라 뭐냐면은 상공업이에요. 상공업 위주.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여러분들 게임할 때 가입하는 거 있잖아. 길드. 길드를 만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길드에서 뭐? 지방 영주들에게서 뭘 얻게 돼? 자치권을 얻게 된다고. 왜?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야, 영주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돈 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내용은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장원의 해체, 두 번째 파트 장원의 해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 결국에 농민층이 점차적으로 이제 평민화 된다는 거야. 농노가 아니라 옛날처럼 농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평민, 일반적인 평민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자,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농민층의 변화.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도시 성장하잖아. 뭐가 쓰여?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화폐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이 농노들이 원래 이제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역의 대가를 화폐로 대납을 하는 거지. 화폐로 대납. 혹은 물건을 사가지고 현물로 바치던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야, 얘들아, 일을 시키는 거랑 돈을 받는 거랑 어떤 게 보면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 돈이야? 물론 돈이 중요하지. 근데 일 시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대납을 하니까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그러한 과정 중에서 영주들의 그런 농토, 이 경작을 안 하는 거야. 왜? 원래는 이 농노들이 했었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어. 농산물이 줄어들어. 그럼 당연히 농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없으니까 더 비싸지겠지. 나만 되게 흥분한 것 같네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폭등한다.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일을 시킬 수 있는 농노들의 노동력은 가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지. 노동력의 가치가 높아지겠지. 옛날보다. 자, 근데 여기에서 크리티컬을 하나 더 때리는 게 있었으니 바로 뭐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을 강타했던 지금의 코로나보다도 무서웠던 흑사병이라는 거. 와, 이거 엄청 사람 죽습니다. 사람들 엄청 죽어가지고 당시 유럽에서 이제 기록마다 다르긴 하는데 5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사람들이 죽었대. 이 병으로. 14세기 중반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병인데 당시에 농노들이 엄청나게 죽어버립니다. 가뜩이나 노동력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농노들이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이 농민계층에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농민계층의 그러한 계층의 가치는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계층이 누구랑 영주랑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도 좀 대우해 주세요. 자치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모습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 영주들 때문에 일어나는 반란이 뭐냐? 와트 타일러라든가 자크리 에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수가 있겠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기존에 있었던 유럽의 세계의 그런 규칙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교환권의 중심이었던 유럽을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교환권은 완전히 내려가게 되고요.
기존의 봉건제에서도 장원제 중심의 그런 지방 분권 중심의 그런 유럽 질서가 이제는 도시 중심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도시 중심에서 이제 점차 중앙 집권화 왕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체제, 교황 나가 왕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중세 유럽의 성장과 그리고 변화 과정을 살폈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황권의 쇠퇴 그리고 국왕의 중앙 집권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